2024년 늦가을 서울 관악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방 안에서 준혁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대학 동기 민수의 인스타그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거실에서 찍은 셀카, 아버지가 선물했다는 최신형 수입차 앞에서의 인증샷, 유럽 배낭여행이 아닌 가족 단위 비즈니스석 여행 사진들. 댓글란에는 부러움과 축하가 넘쳐났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벽지, 겨울이면 결로로 흥건해지는 창문, 책상 위에 쌓인 구직 서류들과 불합격 통보 이메일들. 그는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어쩌면 민수보다 학점도 좋았으며 토익 점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지인 소개로 이미 중견기업 기획팀에 자리를 잡았고 준혁은 여전히 아르바이트와 면접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준혁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질문이 아니라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1818년 초판을 펼쳤습니다. 대학 교양 수업에서 교수가 언급했던 구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27쪽, 낡은 번역본의 활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생의 의지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며 결핍은 곧 고통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한다. 준혁은 책을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마치 자신의 내면을 해부한 진단서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타는 듯한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지지 못함이라는 결핍이 만들어낸 실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반지하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줄기는 마치 준혁 자신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다면, 어머니가 건물주였다면, 내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었어도. 가정법 과거 완료형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다가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으셨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시며 하루 8시간을 뜨거운 김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두 분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준혁은 겨우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의 기록, 쌀값 30kg 32,000원, 아이 분유 1캔 15,000원, 남편 실직, 적금 해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기록, 철물점 매출 전년 대비 60% 감소, 은행 대출 이자 연체, 준혁이 학원비 끊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시기, 식당 휴업, 정부 지원금 150만원, 부족분 친척에게 빌림. 숫자들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준혁은 가계부를 덮고 책상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쉴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생의 의지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그로 인한 끝없는 고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준혁아, 저녁 먹었니? 아빠가 오늘 야간 근무라 돈 조금 생겼다. 계좌로 5만원 보냈으니까 따뜻한 거 먹어라. 문자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준혁은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란 낮 근무가 끝난 후 추가로 서는 밤 교대를 의미했습니다. 60을 넘긴 아버지가 잠을 포기하고 번 돈이 5만원이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민수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근 선물로 사주신 명품 시계, 감사합니다.
사진 속 시계는 준혁이 한 달 알바비로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비교. 끝없는 비교.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을 보며 느끼는 결핍에서 온다. 준혁은 이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밤 11시 47분.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28세 청년이 아니라 이미 지쳐버린 중년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스트레스로 빠진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내 노력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가? 준혁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똑같이 지친 얼굴을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니 내일은 부모님 댁에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아, 내일 오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아빠도 일찍 들어오신대. 준혁은 달력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물어봐야겠다.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금기시되었던 그 질문을. 아버지, 당신은 할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으셨나요? 방 안의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은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그는 이 진자 운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빗소리만이 답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을 듣고 계십니다. 2024년 11월 24일 토요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단독주택. 준혁은 오전 11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 골목은 20년 전 어린 시절 기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마당 한쪽에 쌓인 빈 화분들, 녹슨 자전거. 모든 것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천천히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의 손은 식당 주방일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그 화상 자국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간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약속대로 갈비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출근 전 서둘러 준비한 것들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낮 근무 끝나고 오신대. 3시쯤 되실 거야. 그 전에 우리 밥부터 먹자.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1999년 준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40대 초반의 젊은 모습이었고 철물점이 번창하던 시절이라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실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경비복을 보며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색 유니폼,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 낡은 운동화. 25년의 시간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62세의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고 머리카락은 거의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왔구나. 잘 있었니? 아버지는 손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있었다고 하기에는 지난 한 달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고 하기에는 아버지의 고단함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아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실컷 먹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그러나 준혁의 식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어젯밤부터 준비해온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반찬을 놓는 소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가슴 깊이 응어리져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 없었나요?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정지했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더 큰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적 없으셨나요? 만약 할아버지가 서울에 땅이라도 한 평 가지고 계셨다면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돈을 벌어야 했던 것도 결국은 할아버지의 가난 때문 아니었나요?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 동기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유학 갈 기회를 받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의 출발선에조차 못 미치는 걸까? 어머니가 냅킨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6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7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방금 금기를 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집안에서 부모의 무능함을 언급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드디어 받은 사람처럼. 준혁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아니,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빠도 내 나이 때 똑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거든. 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냐? 너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으시고 고아로 자라셨어. 먹을 것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으셨지. 그분이 아빠한테 줄 수 있었던 건 단칸방 하나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준혁이 내 나이 때 밤마다 할아버지를 원망했단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나는 공장에 가야 하나? 왜 나는 이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식탁 위의 갈비찜에서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중단되었고 이제 이 자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뭘 했는지 아니?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지. 당신의 무능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 말을 들으실 때 할아버지 얼굴이 어땠는지 아빠는 지금도 기억해. 어머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오늘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다. 긴 이야기가 될 거야. 하지만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질문은 이제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3대에 걸친 고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여러 권을 꺼내더니 그중 가장 낡은 것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 흑백 사진들이 바스러질 듯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할아버지야. 아버지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공사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만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1974년 겨울이었어. 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21살 때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더라. 손에는 아빠 앞으로 온 대학 불합격 통지서를 쥐고 계셨지.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미안하다고.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다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소주 한 병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전쟁고아로 태어나 글자 한자 배우지 못했다. 평생 막노동으로 살았고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집 한 채와 끼니 새끼뿐이다. 그게 아비로서의 내 한계다. 용서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무능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빠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왔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 아빠는 할아버지와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 공장에서 돈을 벌어 쪽방에 살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명절에도 집에 안 갔단다. 준혁은 자신이 몇 시간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더 큰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었다면. 그 말들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차가운 갈비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육체 노동을 당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아버지는 다른 앨범을 펼쳤습니다. 1980년대 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나이가 겨우 55이었어. 그런데 70 노인처럼 보이셨지. 아빠는 그때 처음 알았어. 할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혹사하며 사셨는지. 전쟁고아로 태어나 아무런 기반 없이 맨손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아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하셨다는 걸.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할아버지가 아빠 손을 잡으시더라. 아들아, 나는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물려줬다.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밥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한 것. 그게 내가 줄 수 있었던 전부다. 그게 작아 보이니. 하지만 전쟁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단다.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제야 아빠는 깨달았어. 할아버지를 원망하며 보낸 5년이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이었는지. 할아버지는 무능한 게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아빠한테 쏟아부은 거였어. 다만 시대가, 환경이, 전쟁이 할아버지한테서 모든 기회를 빼앗았을 뿐이지. 아버지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네가 아까 물었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있냐고. 있었어. 5년 동안 매일 밤 원망했어. 그런데 그 원망이 아빠한테 뭘 가져다 줬는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아빠를 갉아먹었지. 분노는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품은 사람을 제일 먼저 파괴한다는 걸 아빠는 30대가 되어서야 배웠단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983년에 아빠가 작은 철물점을 차렸을 때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러시더라. 아들아, 네가 아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걸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아빠는 알았어. 할아버지의 꿈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또 다른 앨범을 펼쳤습니다. 1990년대 사진들, 준혁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똑같은 꿈을 꿨어. 준혁이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철물점을 열심히 했고 돈을 모았어. 너를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게 아빠의 목표였지.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대학을 못 보내주신 것. 그 한을 아빠는 너를 통해 풀고 싶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대형마트가 동네마다 생기면서 철물점이 망했어. 아빠가 20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2년 만에 무너졌지. 은행 빚만 남았어. 그때 아빠가 제일 무서웠던 건 빚이 아니라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어둠이 창문을 덮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네가 대학 졸업하던 날 생각해. 2021년 2월, 코로나 시국이라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던 그날. 아빠는 경비복을 입고 너를 보러 갔었어. 멀리서 너를 봤지. 학사모를 쓴 너를. 그때 아빠는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뤘구나.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나처럼 또 원망하며 살겠구나. 왜 우리 아버지는 강남에 집 한 채 없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었을까?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느끼는 그 결핍, 그 고통, 그건 진짜야. 아빠가 더 유능했다면 너는 더 쉬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을 거야. 그건 사실이야. 아버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아, 아빠가 오늘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결핍은 너만의 불운이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로부터 아빠한테, 아빠로부터 너한테 대물림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짊어진 보편적인 짐이야. 부자의 자식도 결핍이 있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결핍, 기대에 짓눌린다는 결핍. 가난한 집 자식은 물질적 결핍을, 부유한 집 자식은 정서적 결핍을 안고 살아가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혁아. 엄마 친구 중에 재벌 며느리가 한 명 있는데 그 집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임원인데도 매일 우울증 약을 먹어요. 아버지가 평생 넌 왜 형만 못하냐고 비교하면서 키워서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누구는 좋은 카드를 받고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카드를 받고 태어나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야.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는데 5년을 썼어. 그 5년은 완전히 낭비였어. 차라리 그 5년 동안 내가 가진 카드로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더라면 아빠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갈비찜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고통의 고백, 그리고 그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60년의 노동을, 좌절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원망을, 이 결핍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아버지는 노년의 피로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마. 아빠가 30년 동안 배운 것들을.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짜 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가 닳아 헤어진 책이었고 곳곳에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1990년 한국어판. 이 책을 아빠가 처음 읽은 게 1995년이었어. 아버지가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철물점이 잘 되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준혁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간절함,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 그때 어머니가 이 책을 사다 주셨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한숨만 쉬길래 서점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준혁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1995년 7월 12일 철물점 매출 감소로 잠 못 이룸. 1998년 2월 3일 IMF로 대출 상환 압박. 이 구절을 3번 읽음. 2008년 11월 20일 철물점 폐업 결정. 세네카여 당신이 옳았소. 준혁아, 아버지가 67쪽을 펼쳤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읽어봐. 준혁은 아버지가 가리킨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준혁아, 네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할아버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빠가 어떤 경제적 위기를 겪었는지 그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과거의 노예, 환경의 노예, 운명의 노예가 되는 거지. 준혁은 책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는 제 가난을, 제 결핍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무 감정 없이요. 아니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감정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라고 했지. 여기 봐. 아버지는 93쪽을 펼쳤습니다. 분노는 잠시의 광기다.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잠시 멈추고 묻는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것이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준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 처지를 생각하며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 생각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경고한 거야. 아들아, 네가 아빠를 원망하고 아빠의 무능을 탓하는 그 시간은 사실 내 자신을 공격하는 시간이야. 화살을 아빠한테 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화살이 내 등에 꽂히는 거지. 어머니가 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것도 무거운 냄비를 드는 것도 아니야. 제일 힘든 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는 왜 이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더 아파.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똑같은 일인데도 덜 힘들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비유를 했어. 이미 주어진 카드를 원망하는 것은 게임에서 지기로 작정한 것과 같다. 준혁아, 네가 지금 가진 카드가 뭔지 아니? 서울의 대학 졸업장, 젊음, 건강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앞에는 아직 60년의 시간이 있어. 반면 부유한 집 자식 중에는 이미 30대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그 틀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있지. 아버지는 책의 한 구절에 밑줄을 그으며 계속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어.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해야 했지. 서기 65년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아니. 내가 가진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내 정신이었다. 부도 권력도 심지어 생명도 빼앗길 수 있지만 정신만은 본인이 지키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야.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기들이 아버지 덕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요? 아버지는 메모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세네카가 추천한 방법이 있어.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네가 면접 준비를 했다면 그건 통제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면접관의 판단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 둘째,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가? 부모의 경제력을 생각하며 한숨 쉰 시간이 2시간이었다면 그 2시간은 낭비된 거야. 셋째, 내일 나는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준혁은 그 질문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30년 전 할아버지를 원망하던 시절에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너한테 이걸 전해줄 수 있어.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어.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준비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2008년 11월 20일자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이날 아빠가 철물점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 그날 밤 아빠는 세네카의 이 책을 펼치고 1시간 동안 울었어. 그리고 다짐했지. 나는 과거를 원망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겠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일부터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아빠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어. 창피했을까? 물론이지. 철물점 사장에서 아파트 경비로 전락하는 게 자존심 상했을까? 당연하지. 하지만 세네카가 가르쳐준 대로 아빠는 스스로에게 물었어. 이 자존심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가? 답은 아니오였어. 그래서 아빠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당신 참 대단했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도 당신은 당당하게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잖아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당했던 건 아니야. 다만 세네카가 말한 대로 외부의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뇌었을 뿐이지.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62세의 경비원인 이 사람이 이제는 철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마지막 구절을 펼쳤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문장이었습니다. 부모의 능력이라는 과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유령이야. 그 유령은 내 상상 속에서만 너를 괴롭히지. 하지만 내일의 나는 네가 오늘 내리는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오늘 원망의 시간을 쓰면 내일의 너는 오늘의 너보다 더 가난해져. 하지만 네가 오늘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내일의 너는 오늘의 너보다 부유해지지.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세네카의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 책이 이제는 자신의 방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강렬한 무언가가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혁아. 아버지가 다른 책 한 권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세네카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어. 하지만 또 다른 철학자는 고통을 무기로 쓰는 법을 가르쳤지.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주마.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아버지는 니체의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책등이 여러 번 펼쳐진 흔적으로 금이 가 있었고 표지에는 커피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978년 한국어 초판, 1883년 독일어 원작. 이 책을 아빠가 읽은 건 2010년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철물점이 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 세네카 덕분에 마음의 평정은 찾았지만 뭔가 부족했어. 세네카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그 고통을 쓰는 법은 안 가르쳐줬거든. 준혁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일, 경비일 시작 500일째, 이 책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꿨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강연자가 무대를 거니는 것처럼 아버지의 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제자였어. 젊은 시절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신처럼 따랐지. 세상은 고통이다. 욕망을 끄고 체념하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니체는 깨달았지. 쇼펜하우어는 틀렸다고. 아버지는 책의 34쪽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겹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자는 비겁한 자다. 고통을 사랑하는 자만이 강해진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상처를 정으로 삼고 너희의 결핍을 망치로 삼아 너희 자신을 조각하라.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어. 편두통, 시력 저하, 위장병으로 고생했지. 스위스 바젤 대학교 교수였지만 35세에 건강 악화로 사직해야 했어. 1879년의 일이지. 그는 가난했고 아팠고 외로웠어. 출판사들은 그의 원고를 거절했고 학계는 그를 무시했지. 아버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이 모든 고통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만약 니체가 건강했다면, 편안한 교수로 은퇴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학자로 남았을 거야. 하지만 고통이 그를 망치로 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 이건 아빠가 50년 인생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야. 아버지는 준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결핍은 내 인생의 결함이 아니야. 결핍은 너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각품으로 만드는 정이야. 조각가가 대리석을 망치로 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깨뜨리듯이 내 결핍은 너라는 존재에서 나약함을 깨뜨리는 도구야. 아버지는 책의 89쪽을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구절이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 너는 내 고통을 먹고 강해져야 한다.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든다. 준혁아, 내 부족함을 먹이로 삼아야 해. 그 부족함이 너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 배고픔이 너를 사냥꾼으로 만드는 거야.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매일 좌절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화가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틀린 거야. 준혁아, 너는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돼. 너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해. 아버지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선을 그렸습니다. 이게 부유한 집 자식의 인생이야.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완만하게 올라가지. 안전하고 편안해. 그런데 이게 너의 인생이야. 아버지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가파른 선을 그렸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가. 왜냐하면 네가 오를 수 있는 높이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니체의 책 127쪽을 펼쳤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름답지만 연약하다. 광야에서 자란 나무는 못생겼지만 강하다. 폭풍이 오면 화초는 쓰러지고 나무는 남는다. 준혁아, 만약 아빠가 유능해서 너한테 강남 아파트를 물려줬다면, 너한테 대기업 자리를 마련해줬다면 너는 뭐가 됐을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온실 속 화초가 됐을 거야. 편안하지만 연약하지. 아빠가 마련해준 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는 뭐야?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스스로 땅을 파고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 너는 거목이 될 가능성을 가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 부모가 준 상처는 내 한계가 아니라 네가 돌파해야 할 최초의 적이다. 준혁아, 적이 강할수록 승리는 위대해. 내가 만약 쉬운 적을 이겼다면 너는 약한 전사로 남아. 하지만 네가 강한 적, 즉 부모의 무능함이라는 적을 이겨낸다면 너는 강한 전사가 되는 거야.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매일 지쳐요. 아버지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알아, 아들아. 아빠도 알아. 힘들지. 불공평하지.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는 책의 마지막 장 203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2010년 3월 15일에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나를 살렸다. 운명을 사랑하라. 에머 FATI.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을 저주하는 순간 너는 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을 사랑하는 순간 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아빠의 무능함을 사랑할 수 있겠니? 아빠가 강남 아파트를 못 물려준 것을, 아빠가 대기업 인맥을 못 만들어준 것을 사랑할 수 있겠니? 준혁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못해. 아빠도 처음엔 할아버지의 가난을 사랑할 수 없었어.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 사랑은 선택이다. 증오도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밤, 아빠는 이 구절을 읽고 경비실에서 혼자 울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나는 내 가난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철물점 파산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무능함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초인, BRMENSCH라는 개념을 만들었어. 초인이 뭔지 아니?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초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심지어 최악의 것까지도 연료로 써서 스스로를 넘어서는 사람이야. 준혁아, 아빠가 유능했다면 너는 아무개의 아들로 평생 살았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아, 저 사람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지라고 말했을 거야. 그런데 아빠가 무능한 덕분에 너는 누구의 아들이 아닌 너 자신이 될 기회를 얻은 거야. 아버지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30년 후 50대가 됐을 때를 상상해봐. 네가 만약 아빠 덕분에 모든 걸 얻었다면 너는 그때 뭐라고 말할까? 나는 아버지가 깔아준 길을 걸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선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삶이니?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후자요, 아버지. 맞아.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 고통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초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연료다. 아들아, 너의 결핍은 저주가 아니야. 그것은 축복이야. 너는 지금 초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니체의 책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읽어. 니체가 1889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에 감사한다. 그 고통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준혁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준혁아, 30년 후 너도 똑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 가난에 감사한다. 그 가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무능함에 감사한다. 그것이 나를 초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밤이 너무 깊었어.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준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망치는 깨뜨리기 위한 도구야. 니체의 망치는 내 안의 나약함을, 내 안의 피해의식을, 내 안의 원망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망치로 철학학이라는 표현을 썼어. 고통이라는 망치로 내 자신을 철학자로 만들라는 뜻이지. 이제 내 차례야. 이 망치를 들어. 그리고 내 운명을 조각해. 밤은 더 깊어갔지만 준혁의 눈빛은 처음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을 시청하고 계세요. 새벽 1시가 넘었지만 아무도 잠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밤참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또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저작이었습니다. 고통과 구원, 1851년 출간, 1995년 한국어판. 준혁아,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니체가 고통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보는 법을 가르쳤어. 이게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이지. 준혁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대화로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의 156쪽을 펼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개념을 발전시켰어.
관조적 인식, KONTEMPLATIVE, ERKENNTNISE라는 거야. 우리가 겪는 고통을 마치 타인의 연극을 보듯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하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예를 들어볼게. 아버지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이건 주관적 고통이야. 너라는 주인공이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지.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한 청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있다고 3인칭으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다르지. 아빠가 2011년에 이 방법을 배웠을 때 충격을 받았어. 아빠는 매일 아침 경비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62세 남성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철물점을 운영했으나 파산했다. 그는 아들을 대학에 보냈으나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괴로워한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고통이 조금 덜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는 주인공과 고통이라는 상황 사이에 거리가 생기거든.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준혁아, 먹으면서 들어. 배고프면 생각도 제대로 안 돼. 세 사람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라면은 이상하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방법을 추천했을까? 아버지가 라면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아버지는 종이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사실, 부모가 가난하다. 해석 1, 나는 피해자다. 불공평하다. 인생이 망했다. 이 해석이 만드는 감정은 분노, 절망, 무력감. 그런데 해석 2,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다. 극복할 대상이 있다. 성장의 기회다. 이 해석이 만드는 감정은 투지, 도전의식, 책임감. 준혁은 라면을 먹다 말고 그 도표를 응시했습니다. 사실은 하나야.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그런데 해석은 무한대로 가능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 현자는 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해석을 선택하고 현자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해석을 선택한다. 아버지는 책의 178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연기하는가다. 왕을 맡은 배우가 서툴게 연기하면 관객의 조롱을 받지만 거지를 맡은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하면 관객의 박수를 받는다. 준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거지 역할을 맡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맨손으로 시작하는 청년 역할을 맡은 거야.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어. 아버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쓴 일기야. 읽어줄게. 오늘 경비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부유한 주민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과거의 나였다면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쇼펜하우어의 방법을 썼다.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에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밤에 전화해서 괜찮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이 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았던 거였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관화의 힘이지.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 책의 189쪽을 펼쳤습니다. 고통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고통을 관찰할 때 우리는 지성의 주인이 된다. 화가가 풍경을 그릴 때 풍경 속으로 걷어 들어가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듯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아버지는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추천한 훈련법이 있어.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써보는 거야. 아버지는 예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관적 서술. 나는 오늘 면접에서 떨어졌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실패자다. 객관적 서술. 28세 청년이 오늘 한 회사의 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실망했으나 이것은 그의 100번의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그는 내일 다른 회사에 지원할 것이다. 봐, 준혁아. 똑같은 사건인데 서술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준혁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객관적으로 쓰니까 덜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맞아. 아버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지혜의 거리라고 불렀어. 고통과 나 사이에 지혜가 만드는 거리 말이야. 그 거리가 생기면 감정이 너를 삼키지 못해. 아버지는 2015년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때 일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6월 3일, 한 남자가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동창들은 사업가와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경비원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을.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12일, 한 남자의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무능을 탓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죄책감이 아니라 격려를. 왜냐하면 아들의 인생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다. 준혁은 아버지의 일기를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객관화하는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원망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가난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맞아, 사실이야.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건 이거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칼은 요리사 손에 들리면 요리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 손에 들리면 흉기가 돼. 똑같은 칼인데 말이야. 아버지는 준혁의 노트를 가져와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고통 중 하나를 주관적으로 써봐.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다시 써보는 거야.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관적. 나는 동기 민수가 아버지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한 것을 보며 질투했다. 나는 왜 그런 아버지를 갖지 못했는가? 나는 불공평하다. 준혁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객관적. 28세 청년이 동기의 성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은 그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그의 몫이다. 준혁은 펜을 놓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쓰니까 정말로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어때? 느낌이 다르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쓸 때는 제가 피해자처럼 느껴졌는데 객관적으로 쓰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거야. 아버지가 손뼉을 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
객관화는 자유다. 주관에 갇힐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지만 객관화할 때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다. 어머니가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새벽 2시가 다 됐네요. 그래도 오늘 밤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오늘 밤 너한테 준 3가지 도구를 기억해. 세네카의 방패,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니체의 망치, 고통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너를 조각하라.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거울, 내 고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라. 이 3가지만 있으면 너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어.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내 성장의 연료로 쓸 수 있어. 준혁은 3권의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네카의 책, 니체의 책, 쇼펜하우어의 책. 아버지가 3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지혜들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1월 25일 일요일. 준혁은 오전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거울은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28세 청년이 거울 앞에 서 있다. 준혁은 쇼펜하우어의 방법대로 3인칭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다. 하지만 건강하다. 그는 명문 배경이 없다. 하지만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그는 쉬운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강해질 수 있다. 말을 하면서 준혁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보이던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도전자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이미 일어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니체의 다른 저작이었습니다. 즐거운 학문, 다이 FRHLICH WISSENSCHAFT 1882년 초판, 2003년 한국어판. 일찍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지. 이상하게 꿈도 안 꾸고 푹 잤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거든.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편히 잠든다. 너는 어젯밤 내 안의 진실을, 내 고통의 본질을 마주했어.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거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아침은 특별해. 아버지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어. 니체의 가장 위대한 개념, 아모르 파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어젯밤 차갑게 식었던 갈비찜도 다시 데워져 나왔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버지가 라틴어를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라틴어로 에모는 사랑, FATI는 운명을 뜻해. 직역하면 운명에 대한 사랑이지. 니체가 만든 이 개념은 아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아버지는 즐거운 학문 276절을 펼쳤습니다. 나의 공식은 이것이다. 위대함이란 아모르 파티다. 어떤 것도 다르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속에서도.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준혁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체념과는 달라. 니체는 체념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 아버지는 종이에 두 사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체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참겠다. 이건 패배자의 자세야. 그런데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이것이 내 운명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권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예를 들어줄게. 엄마가 2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했잖아.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 친구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가게를 내는데 나는 남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엄마가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배웠어. 아빠가 이 책을 읽어주더라고. 그날 밤 엄마는 결심했어. 나는 내 일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준혁이를 대학에 보냈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주방 일인데 느낌이 달라졌어. 창피함 대신 자부심이 들었어. 엄마는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 그게 아모르 파티야, 준혁아.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있는 그 손이 이제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물었어. 내 인생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야. 아버지는 책에 341절을 펼쳤습니다. 만약 어느 날, 어느 밤, 어떤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생각과 한숨이 똑같은 순서로 되돌아온다. 너는 그 악마를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아버지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내 가난을, 내 부모를, 내 고통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겪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빠는 2012년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가? 철물점 파산, 경비일, 가난, 무능함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을 다시 겪을 수 있는가?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아니오였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한 달 동안 매일 밤 이 질문을 하면서 아빠는 깨달았어. 만약 하나라도 바꾸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아빠가 가진 겸손, 지혜, 인내, 아들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은 고통이 만들어준 선물이라는 걸. 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대답했어. 예스. 나는 내 인생을 1000번이라도 다시 살겠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알아.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도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아모르 파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평생에 걸친 수련이지. 아버지는 노트를 꺼내 아모르 파티 실천 단계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1단계, 인정. 내 운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부모가 가난하다, 출발선이 다르다. 이걸 부정하지 마. 2단계, 이해. 왜 이것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너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3단계, 활용. 이 운명을 어떻게 내 성장의 도구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해. 4단계, 사랑. 마침내 이 운명을 사랑하게 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너이기 때문이야. 준혁은 그 단계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체는 1888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에 이렇게 썼어. 나의 공식, 위대한 인간이 되는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어떤 것도 달리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준혁아, 너는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아버지가 더 부유했더라면, 내가 강남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그런데 니체는 말해. 그 순간 너는 약해진다고. 왜냐하면 너는 있지도 않은 다른 세계를 갈망하며 지금 이 세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 내가 만약 다른 부모를 바란다면 너는 이 가족을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 가족을, 이 가난을, 이 고통을 사랑한다면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야. 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010년 준혁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았고 배경은 평범한 집 앞이었지만 그 웃음만은 진짜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제 운명을 사랑하는 연습을. 아버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 되는 것, 워던이 중요하다고. 너는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 없어.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니체의 마지막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행복이여, 오라. 밤의 이슬이여, 나를 적셔라. 나는 달릴 준비가 되었다. 나는 춤출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준혁은 그 시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한다. 2024년 11월 25일 아침, 경기도 평택의 작은 집에서 한 가족이 운명 찬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오후 2시 집 앞 작은 뒷마당. 아버지가 준혁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마당 한편에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 기억하니? 아버지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잖아요. 1999년이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철물점이 잘 되던 시절이었지. 아빠는 이 나무가 쑥쑥 자라서 내가 대학 갈 때쯤이면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난 감나무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이 좁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영양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굽이치며 자랐고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 보면 내 생각이 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환경을 주지는 못했어. 넓은 땅도 충분한 영양분도 없었지. 그런데 이 나무는 포기하지 않고 자랐어. 땅이 좁으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렸고 햇빛이 부족하면 가지를 옆으로 뻗었지. 아버지는 나무 밑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준혁아, 이 나무처럼 살아.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어진 땅에서 내 방식대로 자라는 거야. 비뚤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거야. 준혁은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무 밑동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풍에 휘어진 자국, 병충해를 이겨낸 흔터, 겨울 추위를 견딘 갈라진 틈.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고 올해도 감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감나무 열매가 씌어서 왜 단 감나무를 안 심었냐고 투정 부렸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친구 집에 가서 단감을 먹어보고 와서는 우리 집 감은 왜 이렇게 맛없냐고 울었잖아.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네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어린아이는 비교하는 법을 배우지. 그런데 어른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 떫은 감도 곶감으로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되거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벤치는 삐걱거렸지만 든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62년을 살아온 손, 실패와 좌절을 견뎌온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놓지 않았던 손. 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8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거칠어진 손. 아버지의 손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왜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했는가? 그런 질문들은 이제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신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62년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할아버지가 전쟁고아로 태어나 어떻게 가정을 일으켰는가? 어머니가 20년 동안 주방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켰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두 손 사이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대에 걸쳐 전해지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게 물질적으로 많은 걸 주지는 못했어. 그러나 한 가지는 줄 수 있어. 아버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5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배운 지혜. 쇼펜하우어의 평정, 세네카의 절제, 니체의 긍정.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명문대를 나와도 배울 수 없는 거야. 오직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빠는 그걸 너한테 전해줬어. 이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만약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를 물려받았겠지만 이 지혜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만 가난한 자의 아들은 부모의 영혼을 물려받아. 어느 쪽이 더 귀한지는 너는 50대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마지막 남은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그 감을 주었습니다. 떫은 감이었지만 오래 익어서 조금은 물러 있었습니다. 이 감 같네요, 우리 가족. 준혁이 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떫고 먹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콤해지는. 아버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시인이 다 됐구나, 우리 아들. 맞아. 떫은 감도 때를 기다리면 곶감이 되지. 내 고통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쓰지만 10년 후에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준혁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때마다 아빠한테 연락할 거라고 믿어.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말할 거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2005년이었어. 아빠가 50살 때.
할아버지 병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버지, 제가 20대 때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30대 때는 이해했습니다. 40대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가 되어서는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 그 말 들으려고 70년을 살았구나. 그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알아. 아버지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10년이든 20년이든. 왜냐하면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했거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오후 햇살이 길고 부드러웠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두 사람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너는 내 세대의 짐을, 아빠는 아빠 세대의 짐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동료야. 선배와 후배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아는 전우지.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우라는 표현이 좋네요. 그래.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야. 너는 내 전선에서, 아빠는 아빠 전선에서.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지. 그게 가족이야.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준혁아, 추우니까 이제 들어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능력을 묻지 않겠어요. 대신 아버지가 견뎌온 그 고독한 시간들을 존경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준혁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포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준혁은 다시 한번 감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비좁은 땅에서 부족한 영양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온 나무. 그 나무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게 바로 나구나.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비뚤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저녁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식탁, 똑같은 반찬들. 그러나 준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연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세 권의 책, 세네카, 니체, 쇼펜하우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가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힘들 때 연락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들어줄 수는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억해, 준혁아. 세네카의 평정, 니체의 긍정, 쇼펜하우어의 객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해. 네, 아버지. 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준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준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가난을, 이 결핍을, 이 고통을.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집, 낡은 담장, 비좁은 마당의 감나무. 그러나 그 안에는 3대에 걸친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저녁, 준혁은 새로운 사람으로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혁은 알았습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며, 가난은 한계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 아버지가 걸었던 길,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걸어갈 길. 그 길 위에서 3대의 영혼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깊은 연대 속에서.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고, 준혁의 눈빛은 처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핍의 유산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고통으로, 그러나 사랑으로.